지금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또 금값이 왜 떨어지나요? 금은 안전자산이라면서요. 저는 오늘 결론부터 아주 냉정하게 말하겠습니다. 이번 하락은 단순한 차익 실현이나 달러 반등 같은 표면적 이유로 설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핵심은 금이 아니라 금을 둘러싼 권력 게임, 미국 국채 시장, 월가, 그리고 트럼프식 전략이 한 줄로 연결되는 순간에 생기는 파동입니다. 첫 번째 단서부터 보죠. 트럼프가 지난해 보여준 움직임은 겉으로는 채권 시장에 굴복했다처럼 보였습니다. 관세 전쟁을 완화하고 비트코인 비축을 당장 강행하지 않고 규제 완화 카드를 흘리면서 월가와 타협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굴복이냐, 아니면 페인트 모션이냐, 여기서 해석이 갈립니다. 페인트 모션이라는 건 숙이고 들어가는 척 하면서 상대의 포지션을 고정시키는 기술입니다. 상대가 그 신호를 믿고 선반영으로 움직이면 그때부터 판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단서가 더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금리의 심장은 연준이 아니라 국채 시장입니다. 국채가 대량으로 팔리면 가격은 떨어지고 수익률은 올라갑니다. 이 단순한 역관계가 미국 정부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수익률이 1%포인트만 올라가도 미국은 이자 부담이 예산 몇 년치 단위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가는 국채를 지렛대로 씁니다. 행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정책을 내놓으면 시장에 천을 올려 금리를 흔들어 압박할 수 있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금이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금은 달러 신뢰의 온도계이자 동시에 거대한 포지션이 쌓이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만약 트럼프가 금 일부를 팔아 비트코인으로 옮길 수 있다는 정치적 정책적 서사를 다시 꺼내든다면 시장은 그 순간부터 금을 단순 안전자산이 아니라 정책 리밸런싱 대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 인식 전환이 단기 하락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왜 월가가 국채를 팔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파는가? 그리고 왜 SLR 같은 규제 한 줄이 금값 흐름까지 흔드는가를 구조로 설명하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금의 단기 하락이 단순 뉴스가 아니라 시스템의 톱니가 맞물린 결과라는 게 보입니다. 먼저 미국 국채 시장은 일반 투자자들이 상상하는 자유시장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그 물량을 1차로 받아먹는 집단이 있습니다. JP모건, 골드만삭스 같은 프라이머리 딜러죠. 이들은 정부 국채 경매에서 사실상 의무적으로 물량을 소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 못 먹으면 마지막에 누가 받느냐? 연준이 최종 매수자로 등장합니다. 즉, 평상시에는 딜러가 먹고 부족하면 연준이 받는다는 안전판이 있어서 시스템이 굴러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딜러가 마음만 먹으면 국채를 무한대로 살 수 있느냐? 여기에 규제가 걸려 있습니다. 대표가 SLR 같은 레버리지 규제입니다. 쉽게 말해 국채를 레버리지로 많이 사려면 자기 자본을 더 쌓아라는 요구입니다. 예전에는 $1,000어치 국채를 사려면 대략 $50, 즉 5% 수준의 자기 자본을 갖추라는 식으로 압박이 들어갔고 기관의 건전성에 따라 더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딜러들은 사고 싶어도 규제 때문에 못 산다 라는 카드를 쥘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월가의 협상력이 생깁니다. 행정부가 관세 전쟁, 금융규제, 빅테크, 스테이플 코인 크립토 같은 패권을 건드리는 정책을 밀면 월가는 국채 시장의 천을 올릴 수 있습니다. 갱 국채를 덜 샀거나 심지어 매도 압력이 커지면 수익률이 오르고 그 순간 정부의 재정 부담이 급증합니다. 행정부 입장에서는 정책을 계속 밀어붙일지 아니면 한 발 물러설지를 금리로 강요받는 셈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금이 다시 연결됩니다. 국채 수익률이 뛰면 달러, 유동성 압박이 커지고 동시에 시장은 정부가 결국 무엇을 팔아서, 무엇을 사서, 어떤 방식으로 균형을 맞출까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규제가 완화되면 딜러의 국채, 매수 여력이 수조 달러 단위로 커지고 정부는 발행 여지가 생깁니다. 그 발행 여지가 커질수록 시장은 금을 그냥 들고 가는 자산이 아니라
정책적 리밸런싱의 재료로 보기 쉬워집니다.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규제 완화가 단순히 은행 숨통을 틔워준다 수준이 아니라 왜 트럼프 입장에서는 월가를 묶는 올가미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왜 금값의 단기 변동을 키우는지 구조를 딱 잡아드리겠습니다. SLR을 1%P만 낮추면 뭐가 바뀌느냐? 은행은 같은 자본으로 더 많은 국채를 담을 수 있습니다. 이게 금융권에서는 수요가 열리는 것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국채 발행을 더해도 받아줄 손이 생기는 것입니다. 즉, 국채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행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수요 실종 위험을 일단 봉합할 수 있는 카드죠. 그래서 시장은 규제 완화 신호가 나오면 그 순간부터 국채를 미리 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커지면 수익률은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니까요. 이게 바로 선반영입니다. 그런데 선반영은 양날의 검입니다. 날짜가 중요합니다. 오늘 당장 완화가 아니라 4월 1일부터 시행처럼 시차를 두면 그냥 그 기간 동안 월가는 이미 완화된 것처럼 포트폴리오를 짭니다. 국채를 더 많이 담고 레버리지 포지션을 늘리고 완화 이후의 세계를 전제로 위험을 쌓아놓는 거죠. 이 상태에서 만약 월가가 다시 국채를 던져서 수익률을 튀기며 행정부를 압박한다. 트럼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좋아. 그럼 규제 완화 안 한다. 여기서 시장은 쇼트 스퀴즈, 강제 청산, 리스크 오프가 연쇄적으로 터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화가 전제된 포지션은 완화가 취소되는 순간 규제 위반 혹은 자본 부담 급증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즉, 월가가 금리로 행정부를 협박하려고 국채 시장을 흔들면 트럼프는 그 흔들림을 빌미로 너희는 약속을 어겼다는 프레임을 만들고 규제 카드를 뒤집어 월가의 손발을 묶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페인트 모션의 진짜 무서움입니다. 겉으로는 당근을 주는 척하지만 사실은 상대가 움직일수록 폭탄 위에 더 올라서게 만드는 구조죠. 이 과정이 금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시장이 이런 정책 규제 국채 게임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안전자산 선호가 단순히 금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어떤 자산을 동원해 균형을 맞출까가 더 중요해집니다. 금은 정책적으로 팔릴 수도 있다는 서사가 한 번만 살아도 단기적으로는 포지션이 흔들립니다. 특히 금 일부를 팔아 비트코인으로 옮길 수 있다 같은 내러티브가 동시에 돌아가면 금은 더 이상 건드리지 않는 성역이 아니라 리밸런싱 재료로 재분류됩니다. 그게 하락의 속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퍼즐을 숫자로 맞춰보겠습니다. 왜 트럼프가 규제 완화, 국채, 수요 확장이라는 바닥을 먼저 깔고 그 다음에 금과 비트코인,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까지 한 줄로 엮으려 한참 후 엮듯 하는지 그 흐름이 보이면 금값의 단기 조정이 왜 정책 리밸런싱 공포로 증폭되는지도 이해됩니다. 첫 번째 축은 국채 발행 여력입니다. 미국 정부가 무언가를 하려면 결국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재원은 세금만으로 안 됩니다. 국채를 찍어야 합니다. 문제는 누가 사주느냐였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딜러의 소화 능력이 핵심인데 여기서 SLR 완화가 등장합니다. 레버리지 규제가 완화되면 은행은 같은 자기 자본으로 더 많은 국채를 담을 수 있고 그 결과 국채 경매 시장의 흡수력이 커집니다. 즉,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리가 폭주할까봐 국채를 못 찍던 구간에서 벗어나 한 번에 큰 물량을 밀어 넣을 수 있는 판이 열립니다. 두 번째 축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이 왜 단기 국채를 사느냐? 준비 자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커질수록 그 뒤에서 담보로 쌓이는 국채 수요도 커집니다. 이건 행정부에겐 거의 자동 국채 매수 프로그램 같은 효과를 줍니다. 규제 법제도 정비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본격화되면 국채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국채 수요가 늘면 금리는 안정되기 쉬워지고 행정부는 더 많은 발행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축이 비트코인 내러티브입니다. 여기서 트럼프식 계산이 나옵니다. 국채를 찍어 당장은 돈을 쓰되
회계적으로는 언젠가 상환을 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장기 자산을 쥐어 상환의 명분과 그림을 만들 것인가? 이때 등장하는 게 비트코인 비축 같은 정책 서사입니다. 특히 세금 중립적인 방식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한 가지를 떠올립니다. 다른 자산을 팔아 그 재원으로 비트코인을 산다. 그리고 그 다른 자산이 금으로 지목되는 순간 금은 단기적으로 매우 민감해집니다. 왜냐하면 금은 전통적 안전자산이지만 동시에 정책이 손댈 수 있는 자산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시장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1규제 완화로 딜러의 국채 매수 여력이 커지고 이 스테이블 코인이 단기 국채를 추가로 흡수하며 3 행정부는 발행 여력을 확보한다. 4 그다음 비트코인 비축 같은 라이셋 내러티브를 밀 수 있다. 5 그 과정에서 금이 일부 매각, 리밸런싱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연쇄가 만들어내는 게 바로 금값 하락의 공포 프리미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시장이 가장 민감해하는 단어 패권 이야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달러 신뢰를 재는 온도계이자 국가 간 힘의 균형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값이 떨어질 때도 그 하락의 바닥에는 늘 달러를 누가 믿고 있느냐, 누가 버리기 시작했느냐가 깔려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달러 방어 시나리오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것이 무역 적자 조정에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가 망하는 수준으로 가는 것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때 시장이 보는 신호가 금입니다. 금값이 급등한다는 건 달러 가치가 시장에서 재평가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미국은 금이 너무 빨리 뛰는 구간에서는 선물 시장 공급 등으로 과열을 눌러왔다는 해석이 반복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금의 단기 조정은 달러 신뢰를 너무 빨리 흔들지 말라는 통제 결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달러 체제 전환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시장에 깔린 큰 흐름은 탈달러화입니다. 브릭스 확대, 양자 무역 결제, 실물 금 기반 결제 시도 같은 것들이 누적되면서 달러의 절대적 지배력이 조금씩 마모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진단이죠. 이때 금은 중앙은행의 준비자산에서 비중이 올라가는 형태로 수요가 붙고 장기적으로는 가격의 하반기 단단해집니다. 다만 전환기의 특징은 변동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하루는 달러 방어로 금이 눌리고 다음 날은 지정학 리스크로 금이 튀는 식으로요. 세 번째가 가장 위험한 신뢰 이벤트 시나리오입니다. 시장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장부와 실물이 어긋나는 순간입니다. 금 보유량을 둘러싼 의혹, 감사를 요구하는 정치적 이슈, 특정 사건을 계기로 실물 인도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 같은 것들이 겹치면 금은 단순 상승이 아니라 레짐 체인지, 가격으로 뛰게 됩니다. 이때는 금이 안전자산을 넘어 결제 신뢰 담보로 재평가받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의 금 하락은 끝났다가 아니라 오히려 큰 움직임 전의 조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책 리밸런싱 내러티브가 금을 흔들면 단기 조정이 나오고 달러 신뢰가 흔들리면 금은 다시 폭발합니다. 즉, 우리는 지금 같은 자산을 보면서도 정책 리밸런싱 구간과 신뢰 붕괴 구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실용적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금, 은, 비트코인은 앞으로 같이 가는가, 따로 가는가? 최근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디커플링입니다. 과거에는 금이 오르면 비트코인도 온라인 금이라는 내러티브를 타고 따라 붙는 구간이 많았고 상관계수도 높게 관측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이 치고 올라가는데 비트코인은 흔들리거나 눌리는 장면이 동시에 나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핵심은 유동성의 성격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안전자산의 우선순위 재정렬입니다. 금은 중앙은행 기관, 국가 단위의 준비자산으로 편입되는 속도가 빠릅니다. 지정학 리스크가 커질수록 그리고 달러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할수록 금은 정책제도 밖의 자산으로 평가받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여전히 규제와 제도,
거래소 리스크, 세금과 회계 처리 같은 현실적인 제약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자금은 먼저 금으로 몰리고 비트코인은 뒤로 밀리는 구조가 생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금리와 달러 유동성입니다. 국채 수익률이 요동치면 달러 유동성이 뻣뻣해지고 리스크 자산부터 순서대로 압박을 받습니다. 금은 위험 회피 국면에서 오히려 수요가 붙을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동일 국면에서 변동성이 더 크게 평가되어 레버리지 청산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즉, 같은 불안이라도 금에는 플러스, 비트코인에는 마이너스로 작동하는 구간이 생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정책 서사의 충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식 내러티브가 금 일부 매각 화살표, 비트코인 비축 형태로 시장에 각인되면 역설적으로 단기에는 금이 눌리고 비트코인은 기대를 받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채권 시장이 긴장하면 유동성 경색이 비트코인을 먼저 때립니다. 결국 두 자산은 같은 이야기를 공유하면서도 타이밍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게 디커플링의 본질입니다. 그럼 전략은 무엇이냐? 저는 단순합니다. 금은 보험입니다. 시스템 리스크와 신뢰 이벤트에 대한 해지로 가져가되 단기 조정은 오히려 비중을 재정렬하는 구간으로 보셔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옵션입니다. 정책과 제도, 유동성이 붙을 때 폭발력이 크지만 그만큼 손실 구간도 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올인보다 시간 분할과 리스크 관리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은은 레버리지 금처럼 움직이는 구간이 많아 상승장에서는 탄력이 크지만 하락장에서는 더 거칠다는 점을 반드시 감안해야 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건 금이 오를까 내릴까 같은 가격 예측이 아닙니다. 진짜 본질은 시스템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금을 볼 때 차트보다 먼저 구조를 봅니다. 금은 더 이상 단순한 귀금속이 아니라 통화 신뢰주 채권, 시장 정책, 내러티브가 동시에 교차하는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문장은 이겁니다. 국채 시장이 흔들리면 금은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채 수익률이 튀면 달러 유동성이 뻣뻣해지고 레버리지가 먼저 청산됩니다. 이때 금도 포지션 조정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금이 팔리네. 이제 끝났네. 아닙니다. 이런 조정은 오히려 시장이 더 큰 이벤트를 앞두고 포지션을 재배치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정책 내러티브가 금의 정체성을 흔들면 하락이 더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번 구간이 대표적입니다. 금을 팔아 비트코인을 비축할 수 있다는 식의 서사가 시장에 퍼지면 금은 안전자산이면서도 정책 리밸런싱 대상이라는 딱지가 붙습니다. 이 딱지는 단기적으로 금의 프리미엄을 깎아 먹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같은 서사는 달러 체제에 대한 불안을 강화합니다. 즉, 금을 누르는 이야기와 금을 올리는 이야기가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커집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탈달러화는 뉴스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하루아침에 달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준비 자산의 구성과 결제 메커니즘이 조금씩 이동합니다. 중앙은행의 금 매입, 지역 블록의 결제 실험,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 이 모든 게 느리게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특정 사건을 계기로 급격히 가속화됩니다. 금은 그 가속 구간에서 폭발합니다. 그리고 시장은 항상 그 직전에 가짜 하락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에게 필요한 건 예언이 아니라 프레임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금은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보험이다. 은은 금의 방향성에 레버리지를 얻는 증폭기다. 비트코인은 제도와 유동성이 붙을 때 폭발하는 옵션이다. 이 세 가지를 섞을 때 중요한 건 비중이 아니라 시나리오별 대응입니다. 금리가 뛰는 구간, 정책 리밸런싱 구간, 신뢰 이벤트 구간에서 각각 무엇을 늘리고 줄일지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금값 하락을 끝으로 보지 마십시오.
저는 오히려 곧 짐작도 못할 일이 터질 수 있는 환경이 더 가까워졌다고 봅니다. 시장이 조용해질수록 시스템은 더 큰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마지막으로 곧 짐작도 못할 일이 터진다는 말을 자극적인 예언이 아니라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는 리스크 지형도로 바꿔드리겠습니다. 큰 사건은 항상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호가 쌓이다가 어느 순간 한 점에서 폭발합니다. 지금 시장은 그 폭발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동시에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 재료는 국채 시장의 임계점입니다. 미국은 국채를 찍어야 굴러가고 국채를 찍으면 이자를 내야 하고 이자를 내기 위해 다시 국채를 찍는 구조로 점점 더 묶입니다. 이 구조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수익률이 단순히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더 높은 이자를 줘도 못 믿겠다로 넘어갈 때입니다. 그때는 금리가 오르는 게 아니라 신뢰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채권이 다시 가격을 잃습니다. 이건 연준이 금리를 몇 번 내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면 금은 단기 조정이 아니라 체제 가격으로 재평가받습니다. 두 번째 재료는 정책의 비선 형성입니다. 트럼프식 정책은 한 번에 직선으로 가는 정책이 아니라 상대를 움직이게 만든 뒤 그 움직임을 이용해 판을 뒤집는 방식입니다. 규제 완화, 스테이플 코인, 비트코인 비축 같은 단어들이 동시에 나오면 시장은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집니다. 예측이 어려워질수록 변동성은 커지고 레버리지는 더 쉽게 터집니다. 금은 이 과정에서 잠깐 팔릴 수 있지만 마지막에는 현금이 믿기 어려운 구간에서 다시 가장 먼저 선택받는 자산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재료는 결제 시스템의 이동입니다. 탈달러화는 단지 정치 구호가 아니라 결제 청산정산 인프라가 바뀌는 과정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단기 국채를 담보로 성장하고 토큰화된 자산이 늘어나고 국제 표준 메시징과 연결되는 흐름이 커지면 시장은 단일 통화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에서 멀어집니다. 이 변화는 평소에는 조용합니다. 하지만 특정 사건, 지정학 충돌, 제재, 결제망 장애, 신용 이벤트가 터지는 순간 한 번의 재배치가 일어납니다. 그때 자금은 가장 먼저 실물 성격이 강한 쪽, 즉 금과 은으로 쏠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가격이 움직이는 장이 아니라 신뢰가 이동하는 장입니다. 이 장에서는 단기 하락이 종종 함정이 됩니다. 금이 눌릴 때 사람들은 안심하지만 시스템이 흔들릴 때 금은 가장 빠르게, 가장 멀리 움직입니다. 그러니 지금 필요한 건 공포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포지션을 과하게 키우지 말고 분할과 현금 흐름, 그리고 시나리오별 대응을 미리 정해 두십시오. 시장은 늘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를 줍니다. 이제 마지막 실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죠. 그럼 지금 금을 사야 합니까? 팔아야 합니까? 비트코인은요? 저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합니다. 방향을 맞추려 하지 말고 구간을 정의하라. 지금 같은 장은 정답 매매가 아니라 구간 대응으로 돈을 지키고 기회를 잡는 시장입니다. 우선 저는 시장을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첫째, 정책 리밸런싱 구간. 이 구간의 특징은 뉴스가 금을 때리는 형태입니다. 금을 팔아 비트코인을 산다. 스테이블 코인이 커진다. 규제를 풀어 국채를 더 발행한다. 이런 내러티브가 강해질수록 금은 일시적으로 눌립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금을 건드리지 않는 성격이 아니라 정책 재료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금이 흔들려도 구조적 수요가 깨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서 금을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지도 공포에 던지지도 말라고 합니다. 핵심은 분할입니다. 하락이 나오면 조금씩, 급등이 나오면 조금씩 비중을 재정렬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 금리 스트레스 구간. 국채 수익률이 튀고 달러 유동성이 마르면 시장은 레버리지부터 정리합니다. 이때는 금도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금이 왜 흔들리느냐입니다. 금이 위험해서가 아니라 현금이 필요해서입니다. 마진콜이 나면 좋은 자산부터 팝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서 금의 하락을
본질 붕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구간에서 진짜 봐야 할 것은 실물 프리미엄, 중앙은행 수요, 현물 인도 흐름 같은 가격 밖의 신호입니다. 가격이 눌리는데 실물이 타이트해지면 그건 다음 구간을 준비하라는 신호가 됩니다. 셋째, 신뢰 이벤트 구간. 여기서부터는 게임이 달라집니다. 결제망 불안, 지정학 충돌, 채권 신용 이벤트, 금융기관 리스크 같은 사건이 촉발되면 시장은 한 번에 재배치됩니다. 이때 금은 느린 자산이 아닙니다. 가장 빠른 자산이 됩니다. 안전자산이라는 단어가 그제서야 진짜 의미를 갖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금이 단기 조정 없이 수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저는 비트코인을 옵션으로 봅니다. 유동성이 돌아오고 제도권 서사가 붙고 정책이 받쳐주면 폭발력이 큽니다. 하지만 금리 스트레스 구간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은 보험, 비트코인은 옵션, 이 프레임을 고정해두고 비중을 조절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한 장의 로드맵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는 정보가 많을수록 오히려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딱 3가지 질문만 매일 반복하라고 합니다. 국채가 안정적인가? 달러 신뢰가 유지되는가? 실물 수요가 꺾였는가? 이 3가지가 답을 줍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미국 국채 수익률의 방향과 속도입니다. 이 수익률이 조용히 오르는 건 정상적인 조정일 수 있지만 갑자기 튀는 건 경고입니다. 그건 정책과 시장이 충돌한다는 뜻이고 유동성이 마른다는 뜻입니다. 이때 금이 같이 흔들리면 대부분은 마진콜성 매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락을 공포로 보지 말고 현금이 필요해서 파는 하락인지를 구분하라고 합니다. 금이 떨어지는데 실물 프리미엄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화되면 그건 다음 구간을 준비하라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달러 신뢰의 온도계입니다. 달러 인덱스만 보지 마십시오. 시장이 달러를 믿는지의 핵심은 대체 결제의 확장과 준비 자산의 이동에서 드러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면 단기 국채 수요는 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제 결제 구조가 다극화될수록 달러의 절대적 독점은 약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금은 단순한 해지가 아니라 체제 전황이 담보로서의 가치가 커집니다. 즉, 달러가 강해 보이는 날에도 금이 꺾이지 않는다면 그건 시장이 신뢰의 뒷단을 의심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체크포인트는 정책 내러티브의 우선순위 변화입니다. 규제 완화, 화살표 국채, 발행 여력 확대 화살표, 비트코인 비축 서사가 동시에 나오면 금은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이 장기 하락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변동성은 커지고 큰 이벤트의 임계점은 가까워집니다. 이때 투자자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금은 보험으로, 은은 증폭기로, 비트코인은 옵션으로 역할을 분리해서 분할로 대응합니다. 지금 금값이 흔들리는 이유는 금이 약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바뀌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이 바뀌는 장에서는 가격보다 신뢰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신뢰가 움직이는 순간 금은 다시 가장 먼저 선택받습니다. 오늘부터는 예측하지 말고 체크하십시오. 국채, 달러 신뢰, 실물 수요. 이 3가지가 여러분의 나침반이 될 겁니다.